네, 천년여우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시작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개축을 위해서 촬영장을 철거하는 은영 영화사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 촬영장 철거를 맞이해서 과거에 자신들이 기용했던 전설적인 여배우인 후지와라 치요코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죠. 네. 이 프로젝트를 PD인 타치바나 겐야가 맡게 됩니다. 이 사람은 후지와라 치요코의 열렬한 팬이라서 네. 다큐멘터리 제작에 개인적인 집착도 꽤 강했는데 이 치요코라는 인물 자체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 갑자기 은막에서 사라지면서 네. 신비에 쌓인 인물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타치바나 겐야라는 PD가 치요코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요코라는 인물이 자신의 과거 지사들과 어떤 식으로 영화 배우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인생 역정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감상을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일본 영화에 대한 헌정 의도가 담긴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흑백 영화가 만들어진 시절부터 현대 SF까지 아우르는 그 일본의 영화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 같았고 그것을 감독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치 타치바나 게냐가 곤사토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 영화에 대한 찬사 뭐 이런 거를 담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의 첫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곤사토시는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과거 일본 영화들을 조명하려는 영화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참고한 작품은 몇 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전체적인 그 당시 인상만 가져왔고 정말 직접적으로 가져온 거는 아까 전에 소개했던 거미집의 성 그 정도라고.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결국 치요코라는 개인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영화지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얘기하면서 일본 영화사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오프닝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단서들이 몇 개 남겼더라고. 치요코가 주연을 맡은 SF 영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쵸. 물론 보는 당시에는 그게 단순히 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면서 관객들에게 인지시키죠. 카메라가 TV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 SF 영화 내에서 로켓이 발진하면서 흔들림 같은 것이 현실 세계의 지진으로 이어지죠. 네, 그래서 극 중 극과 그리고 천연여우라는 이 극 자체에 대해서 연속성을 보여주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 예고를 한 거지. 천연여우라는 극과 그리고 천연여우 내에 등장하는 이런저런 소재들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 오프닝에서 딱 보이더라고. 그쵸. 그리고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이 오프닝이 나중에 또 재활용이 된다는 걸 보면서 처음과 끝이 이어지는 그것도 좀 의미심장하더라고. 그렇죠. 비행기가 발사하면서 흔들렸던 게 스크린 밖에 현실에서 지진과 함께 맞닿는 그 상황. 마치 현실과 영화의 경계가 없듯이 영화와 영화 안에 영화 사이에도 경계가 없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듯해서 처음부터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저는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영화가 진행을 해서 이 PD와 카메라맨이 전설적인 여배우인 치요코를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 어렵게 만나서 치요코가 과거에 어떻게 영화 배우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때 보면 PD와 카메라가 과거의 회상 속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지 싶었어요. 흔히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은 아 할머니가 옛날에 이랬었어 라고 시작하면서 과거의 장면이 재현하듯이 쭉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 플러스로 현재 카메라맨과 PD가 그 회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촬영을 하는 거지.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극 중 극과 극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가 내레이터가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해체해버리는 거지. 마치 우리가 현실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현실의 영화도 스크린에 걸리고 우리가 그걸 단순히 바라보면서 픽션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 그치. 사실은 현실의 감독과 카메라맨이 찍은 거잖아. 그냥 단순히 카메라에 담긴 것 같아도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작품에서 들어가는 거고 극 안에 있던 카메라맨과 이 PD가 극중 극으로 들어가면서 연기자 역할도 하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가 그 안에 또 존재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이 구분이 불분명하잖아. 이게 마치 현실에서 카메라가 가지는 기능과 굉장히 비슷한 거지. 이 PD와 카메라맨이 극중 극과 극을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전달하잖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달받는 대상은 천년여우라는 극 안에도 있고 그리고 천년여우라는 극 바깥에 우리도 하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중첩돼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영화의 카메라도 똑같다는 거지. 카메라도 결국은 이야기를 전달하잖아. 가상현실과 우리의 진짜 현실을 넘나들면서 우리는 보통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재밌는 장치라고 봤어. 근데 그 와중에서 그 역할이 직접적으로 과거에 치요코가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PD나 카메라가 도와주는 상황까지 연출을 하면서 꼬아버리잖아. 그쯤 왔을 때 난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 뭐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에서 가능한 시도 아닐까? 그러니까 시도인 건 알겠는데 그 시도를 통해서 무엇을 감독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단순히 재밌으니까 눈요깃거리로 그렇게 놓은 걸까? 아니면은 무언가 감독이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연출을 해줬을까가 좀 궁금해. 그 자체가 애니메이션의 고유한 스토리텔링 방식이라는 거지.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치요코라고 하는 과거에 엄청나게 흥했던 여배우, 그런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은퇴하고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그녀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뭔가 이렇게 계속 높여주고 싶고 그런 식으로 보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스타와 팬의 만남, 그러니까 뭔가 만화 인물 그리고 덕후의 만남 이렇게도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는 대중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식이 들었어. 그런 의미 추론을 하는 것보다는 난 이런 방향이 훨씬 재밌지 않나 싶은데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작가의 오너케가 등장하잖아. 그치 작가 자신. 그래서 오너케가 등장해서 갑자기 쿠사리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건 개드립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만화 캐릭터들이 야 작가 어딨어 작가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오너케가 나와서 뭐 변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활용이 굉장히 많잖아. 그리고 그게 만화에만 쓸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이잖아. 그냥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인터뷰를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러 갔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그 의도를 설정마저도 무너뜨릴 정도로 PD가 아예 감정이입을 해서 이 천년여우의 등장인물처럼 등장을 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도와주는 일을 반복을 하잖아. 치요코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작가라는 사실마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 난 사실 이 영화의 스토리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사실 되게 고리타분한 이야기잖아. 상당히 오그라드는 내용이지. 자기 사춘기 때 우연히 만났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 안 나는 남자에게 평생 지고 지순한 순정을 바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 그쵸. 얼탱이 없지. 남편하고 파탄나는 이유도 고작 열쇠를 훔쳐가서 뭐. 근데 감독의 생각은 이야기 자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이런저런 작품들 자체도 잠깐 토막으로 등장하는 픽션일 뿐인 거잖아. 그럼 이 작품 전체의 스토리도 결국은 알맹이 없는 픽션에 불과한 거지. 그치. 마치 타란티노 영화 같은 거지. 타란티노 영화 보면은 굉장히 이것저것 패러디 많이 하잖아. 그리고 정작 다 까보면은 별거 없는 내용이고. 그치. 펄프 픽션 같은 게 대표적이지. 뭐 사무엘 잭슨이 거창하게 명대사를 하지만 사실 아무 의미도 뜻도 없는 거고. 알고 보니 그 대사를 듣는 애들은 죽은 지 오래고고. 그런 식으로 농담 따먹기 하고 이 작품 자체가 별 주제의식이나 알맹이를 의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시키잖아. 그리고 그 자체가 개그가 되고 관객과의 술래잡기 같은 스무고개 같은 그런 놀이가 되는 거잖아. 딱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재밌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서사적인 구조를 기승전결로 두고 그것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나오는 시퀀스들, 에피소드들이 변주되고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칭찬하고 볼만하다. 그 애니메이션만의 고유한 특성이 잘 드러나는. 여기서 힘을 굉장히 많이 준 치요코가 뛰어다니는 장면들이 있겠지. 치요코가 러닝하는 장면이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치요코가 주연을 맡았던 여러 영화들이 인용이 돼. 컷을 할 때마다 영화들이 계속 바뀌잖아. 어떤 때는 전국시대였다가 어떤 때는 에도막 부시대로 바뀌고 어떤 때는 뭐 현대물로 바뀌고 어떤 때는 SF로 또 바뀌고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화가 전개되는 방식도 다르지. 어떤 때는 코믹스처럼 고정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사 영화처럼 리와인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치요코가 맡은 배역들 혹은 작품들을 하나로 꿰면서 이야기를 전달하잖아. 그런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 나도 확실히 공감을 하는데 그 처음부터 비행기가 출발하는 그 장면이 딱 3번 나오지. 우주선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세트장이 무너질 때 이 PD가 도와주면서 그녀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잠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요소랄지 또는 이름 모를 남자와 마주쳐가지고 도와준 다음에 그 사람의 열쇠를 받고 이 사람을 찾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면이랄지 또는 물레 돌리는 할머니가 그녀에게 고통을 주잖아. 갑자기 너는 사랑을 찾아서 영원히 방황할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저주받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보여주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스미스가 얘기한 대로 내용상 정말 기승전결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반복되는 재미.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과거에 이 애니메이션이 보여주었던 A라고 하는 장면이 A-로 반복되고 B라고 보여주었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B-로 반복되고 그런 변주들이 너무나도 재밌고 되게 테크니션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정들이 느껴지더라고. 그 반복되는 가운데서 마치 현대음악 같은 경우 그렇게 볼 수 있잖아. 모던락 같은 것도 비슷한 코드로 계속 돌리는 거잖아. 그러면서 중간중간 솔로 살짝 들어가고 애들이 잠깐 변주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반복되는 그 변주 자체가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잡아내고 그치 점층적으로 쌓아 올라가는 거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일본 옛날 영화 산업부터 현대 영화까지의 찬가, 애정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이 영화가 지향하고자 하는 거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요코라는 주인공 그리고 이 주인공을 둘러싼 서사 자체는 그냥 애니메이션적 형식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그냥 전달자하고 우편 배달부 같은 거지.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소재로 본 거는 물레 돌리는 망령. 이게 딱 영사기거든, 영사기. 영사기,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영사기 돌리는 거 아니야. 영화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영화 안에 갇힌 존재잖아. 그치. 영화 안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치요코가 아무리 달려도 그냥 영화에서 영화 안으로 이행할 뿐이잖아. 영사기 돌리듯. 그래봐야 영화 안에 갇힌 거고. 그치. 그게 영화의 본질이지.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지 않나 싶었고 여기서 결말이 또 의미심장해지는 거지. 결말에서 이 오프닝의 장면을 그대로 반복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미상관 아니야. 그리고 메비우스의 띠고 메비우스의 띠의 특성은 뭐야? 안과 밖에 경계가 없다는 거지. 그냥 안과 밖이 다 이어져 있고 그게 딱 영화의 특성이잖아. 그 안에 갇혀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리고 관객 자체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그 영사기 돌리는 할머니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 할머니가 나오는 거는 구전 얘기처럼 주인공한테 시련을 한번 줘야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들어가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잖아.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이런 반복적인 서사 구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영사기를 돌린다, 물레를 돌린다, 왁구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뭐 작품의 창작자가 하는 일이 그거지. 그치. 자기 캐릭터를 학대하는 게 보통 창작자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너는 내가 만든 작품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뭐 이런 거 아니야. 그게 또 작품의 전개하고 굉장히 잘 맞지. 이 작품 보면 치요코 그리고 이 작품의 소재가 되는 일본 영화라든지 한 소녀의 지고지순한 순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듯 하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학적인 작품이란 말이야. 그치. 이 자체가 굉장히 창작적이지. 창작자가 하는 일이 자신의 캐릭터,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 이면에는 자신의 캐릭터와 작품을 학대하는 거잖아. 그 점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도 보여주는 소재가 꽤 재밌는 게 시대에 따라 치요코가 사랑하는 대상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 소재도 재밌고 마치 영화에 대한 시네필의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그치. 하지만 시네필은 그렇게 영화를 학대한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시대를 관통하면서 아우르는 하나의 맥거핀 그 열쇠 맥거핀으로서 굉장히 잘 사용한 소재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사 구조가 있는 건 결국 그녀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죽었잖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없던 사람인 거지. 원래부터 마치 영화가 원래부터 알맹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치. 존재 없는 무언가를 계속 찬양하고 찾기 위해 애쓰고 뛰고 발버둥을 치면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녀가 던지는 말 한마디도 걸작이지. 이런 내가 사랑스럽다고. 이런 내가 좋아져서 더 이상 그만둘 수가 없다고. 정말 많은 걸 아우르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사랑하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 형식,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거지. 사실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형식의 본질이 있는 거잖아. 주제의식이라든지 교훈을 따지면은 철학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우월하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예술 작품이 되지 않잖아. 그치. 뭐 아무리 물리학이라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거기서 기똥찬 아이디어 같은 것을 얻었어. 근데 그 자체로는 그냥 강의일 뿐이야. 예술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결국 의미 있는 거는 그것을 어떤 매체로 전달하느냐가 되는 거고 그 매체 특성을 얼마나 잘 살리냐, 그 매체가 가진 고유한 특징들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굉장히 잘 잡아내지 않았나. 자신이 다루는 소재, 영화,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론으로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지 않았나. 결국은 극 영화를 다루는 애니메이션 작품이잖아 이거는. 그 점에서는 참 발군이지 않았나 싶어. 이쯤에서 내가 좀 딴소리를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처음에 이 치오코를 보면서 누군가를 대피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 그러고 나서 PD를 보면서도 누군가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청와대에 거울방이 존재한다. 무한으로 둘러싼 거울방이 존재한다. 그 방에 들어가면 공간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무한대로 반복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이거 수감번호 503 얘기 아닌가? 그녀야말로 천년 여우잖아. 천년 여우 아니야? 그녀야말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무언가를 쫓으면서 달려왔잖아. 그리고 무언가 보니까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 길라임 이름 쓰면서 남들이 보기엔 어쩔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피나는 노력을 1000년 동안 해온 거 아니야. 그 1000년을 아우르는 달리면서 누가 죽건 말건 뭐 어떻게든 배가 침몰을 해도 7시간 동안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렸을 것이며 그랬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대사가 뭐야? 이런 내가 좋아. 이게 소름이 안 돋을 수가 없어. 진짜. 그 뉴스와 함께 그녀가 생각했던 그 무한대의 공간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올림머리와 그녀가 봤을 수많은 매체를 보면서 여배우가 된 듯한 그리고 한술 더 뜨는 게 이 PD가 끊임없이 맹목적으로 치오코를 사랑하잖아. 그녀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보면은 또 어떤 장면이 나오면은 막부 시대에 PD가 인력거 같은 거를 달리다가 비탈길이 나오니까 그 인력거가 자빠지면서 치오코가 자전거를 타는 장면으로 시대가 전환되기도 해. 그런 거를 보면은 지금도 수감소에 갇혀있지만 무릎 꿇고 나서 언제든 부르면 우리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체 있잖아. 소름 돋을 정도로 이 치오코와 503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순간 놀랐어. 503의 머릿속의 세계는 이렇지 않을까. 그걸 보면서 나는 좀 소름이 돋았어. 보면서 뭐 503 아버지도 일본인이긴 하지. 그러네. 만주도 출정도 하셨고. 씨발 그러네. 점쟁이가 북쪽에 있다고 그러잖아. 운동권들도 존나 때려잡았고. 뭐야? 이거 너무 잘 맞는데?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그래! 우주로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냐면은 사실 난 재밌게 보진 않았거든.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스미스가 무슨 노래를 듣는데 내가 이거 가사 뭐야? 이랬더니 스미스가 가사가 뭐가 중요하냐. 반복되는 멜로디와 뭐 음정, 분위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난 그런 걸로 음악을 듣는 거라고. 가사가 뭐가 중요하냐. 근데 나는 조금 다른 입장이거든. 내가 아무래도 성악을 해서 가사에서 내포하는 음악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유치한 서사라도 그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가 치요코가 맹목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그 이유와 그 맹목적인 것을 찾는 거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전에 캐롤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게 나한텐 공감이 안 갔다. 그래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분위기가 나한텐 낯선 분위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딱 그랬어. 이 영화가 치요코가 남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얼탱이가 없잖아. 왜 사랑을 하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을 정도로.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한다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 마치 현기증에서 남자 주인공이 자살을 했던 그 여인을 찾는 듯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서사다. 그렇다면 이 서사에 어울리는 주인공은 누굴까? 503이면 어울릴 수 있겠다. 그녀의 환경과 그녀의 태도와 그녀가 여태까지 꾸려놨던 무한의 거울방 같은 것을 떠올려보면 그녀라면 이 서사에 어울릴 수 있겠다.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 그녀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계속해서 쫓으면서 자기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영화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503의 마음이 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서사가 알맹이가 없었는데 그것이 나한테는 사실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반복되는 재미로만 보기에는 아쉽지 않았나, 전작들이나 파프리카 같은 작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재미있는 부분은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예술의 실체는 그럼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 안, 어디 외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점이 재밌는 거지 사실. 그 말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도돌이표 그리는 그쵸. 이 메비우스의 띠 같은 작품을 통해서 형상화가 되고 뭐 그런 점에서 흥미롭게 봤는데 다만 단점을 좀 지적하자면은 이 작품을 얘기하면서 히라사 스스무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포장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난 이 작품에서 음악은 별로 신통치 않았다고 생각해. 미투. 뉴웨이브 음악이잖아 이게. 그리고 딱 테크노 선율이고 근데 이 작품은 대부분 시대극을 소재로 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또 시대극 중에서도 굉장히 고리짝 시절 전국 시대 혹은 그 이전에 뭐 무마치 막부 시절 뭐 이런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치요코가 달리는데 뉴웨이브 음악이 나와. 이거 영 이상하더라고. 그렇지. 그것도 시대 음악이라고 볼 수 있잖아 사실 뉴웨이브도. 그리고 너무 자주 나와. 음악의 분위기 자체도 조화가 안 되는데 난삽하게 삽입이 됐어. 그래서 왜 이런 사태가 초래됐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러닝타임은 80분밖에 안 되는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폭은 굉장히 길어. 열몇 편의 영화를 총망라하면서 수백 수천의 컷이 계속 넘어가면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이야기를 전개하잖아. 물론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성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80분밖에 안 되는 시간 속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달하긴 했는데 이것을 음악하고 같이 제시하려다 보니까 음악과 음악 사이의 텀도 굉장히 짧고 되게 급하다는 느낌도 들고 맞아. 그런 것 같더라고. 안쓰니만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연출의 경제성을 굉장히 무너뜨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동감하는데 음악이 정말 아쉬웠는데 그래서 해법으로 찾은 거는 이거는 미야자키 하야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원령공주 보면은 동일한 선율로 거의 오페라를 보듯이 계속 돌리잖아. 동일한 선율로. 그치. 근데 그게 오케스트라고 반복될 때마다 악기를 몇 개 빼고 아니면 더하고 그 정도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일감이 헤쳐지지가 않잖아. 주제성도 어느 정도 음악으로 통해서 보여주고 이 영화도 시대극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열몇 편의 영화가 나오면서 음악이 다양하게 변주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동일한 선율로 움직였어야 된다. 그게 없기 때문에 천년여우 딱 했을 때 떠오르는 테마 음악이라든지 사실 나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 그런 요인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위화감을 많이 못 느꼈을 것 같아. 왜냐면 2001년이니까 그때 한창 유행하던 형식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 나와도 그냥 익스큐즈 되던 시절인 거지. 근데 지금은 뉴웨이브 음악 정말 소수만 하는 음악이란 말이야. 그리고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화감이 딱 들어가는 거지. 즉 어느 시대에 유행하는 최신의 음악이면은 오히려 위험성이 되게 크다. 그 시기 지나고 보면은 그치. 유치해 보일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면은 인생의 회종 목마. 뭐 그런 형식의 음악이 훨씬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굳이 꼭 시대극적인 음악이 아니었더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테마는 벅차오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멜로에 가깝지. 감당할 수 없는 벅차는 그 감정을 인생의 회전목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표현해줬잖아. 말 그대로 인생처럼. 그런 테마 음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아쉬웠는데 이걸 또 잘 생각하면은 뉴웨이브 음악이잖아. X세대 시대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나름 503한텐 신세대 음악일 거 아니야. 그런 음악들이. 그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영화는 정말 예술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또 다른 의미로 어울린다는 생각도 했어. 기승전 503. 또 한 가지 단점을 짚자면은 이 오너 캐노름 혹은 이 내레이팅 노름이 좀 재밌긴 했는데 그 외부의 시선을 보여줄 만한 건조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중후반쯤 가면은 이 작가가 이 극이 흘러가는 방향을 통제를 잘 못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미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다큐멘터리 찍는 거 아니냐, 혹은 이 영화는 뭐 50 몇 번이나 봤어, 뭐 이런 식의 멘트를 넣으면서 이것이 픽션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 그리고 영화 안에 영화일 뿐이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해. 근데 너무 강조하니까 물리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날뛰는 등장인물들, 그리고 내레이터로서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전시하는 이 등장인물들을 적당히 통제할 만한 외부의 시선, 혹은 우리 관객들을 환기할 만한 무언가 장치,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게 없으니까 너무 폭주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나도 물린다는 느낌에 철저히 공감하는데 그거를 잘 대비시킨 게 파프리카 같아. 파프리카 보면은 퍼레이드 장면과 대비적으로 그 형사가 범인을 쫓는 장면을 보면은 비슷한 정신 나간 분위기이긴 하지만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연출이 보여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쉬어주는 텀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 영화는 음악도 다양해. 영화도 열 몇 편을 보여줘. 그리고 막 폭주하는 데다가 중간중간 현실로 돌아와서 PD와 치요코가 이야기할 때 보면 몸으로 연출하는 것 같은 과장된 몸짓도 보여줘.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리지. 똑같은 맛만 계속 보니까. 그 치요코와 PD가 시연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을 빼는 게 나았을 것 같아. 미투.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그 극중극과 극과 이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그 매력이 굉장히 반감돼 버렸지. 단절시켜버리잖아.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연기하고 있고 그걸 만화로 표현해서 그냥 그런 정도로만 단절시켜버리니까. 괜히 궁색하게 리얼리즘적인 변명을 하는 거잖아. 그걸 해봤자 이 스토리가 말이 되는 스토리가 아닌데 어차피. 그치. 어차피 이 극중극에 들어가서 생쇼하고 이런 게 그 장면 하나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정당화할 필요도 사실 없고. 그걸 위한 영화가 아니었으니까. 괜히 억지스러운 덧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 홍상수 생각이 안 떠오를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다룬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같은 경우에 보면 문성근이 감독으로 나오는데 이때 문성근이 하는 연기나 대사가 홍상수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보면은 김민희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감독님은 똑같은 얘기, 똑같은 주제로 맨날 똑같이 찍으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물어보니까 홍상수처럼 보이는 문성근이 나도 모른다. 내 작품 찍는 스타일 알지 않느냐. 맨날 반복하고 내가 있었던 거 그냥 얘기해서 그냥 찍는 것 뿐이다.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다. 나도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 하는 거 막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달콤해. 그게 너무 좋아. 그런 내가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런 거구나. 치요코가 실체 없는 사랑을 위해 달리고 반복하고 열정적으로 뛰어가는 그 모습 자체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의미가 확장돼서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저도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 멋진 남편이 되기 위해, 멋진 몸을 갖기 위해, 또는 영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될진 나도 모르고 그게 무슨 기준이 있는 거 아니잖아. 뭐 내가 아빠가 됐어. 아이가 컸어. 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돼도 내가 좋은 아빠인지는 모르는 거고 내가 좋은 아빠이지만 아이가 잘못 자랐어. 그렇다고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렇게 실체 없는 무언가를 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좋고 보람이 찬 거야.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너무나도 보람차.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 열심히 산 것 같아. 열심히 운동을 한 것 같아. 그거에 만족하고 나는 잘 살았구나.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구나.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위로하고 잠을 들고 다시 그 다음날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내가 확장시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런 거고, 작품만 냉정하게 따지고 봤을 때는 나한테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그녀의 행동이었다. 그녀의 반복적인 실체 없는 의미를 쫓는 것이 너무나도 멍청해 보이고 503의 사고방식인 것 같아서 딱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일본 영화에 대한 애정, 감독이 영화라고 하는 매체, 그 장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단박에 보이고 그 열정적인 에너지가 나한테도 전달이 돼서 별점은 3.5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재밌게 봤습니다. 홍상수 영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린 홍상수 작품은 북촌방향입니다. 그 북촌방향 같은 경우 제목부터가 북촌방향이에요. 북촌이 아니라 북촌방향이죠. 그리고 영화 막판에 가면은 여기가 사실은 북촌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기승전결이 없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냥 북촌 내에서 뺑뺑이 돌던 이야기였고, 알고 보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여자는 예전에 자신하고 사귀었던 예전이라는 여자애하고 똑같이 생긴 애고, 사실 걔하고 동일 인물일 수도 있어. 그리고 어쩌면은 시간 순서가 일직선이 아닐 수도 있고, 이 시간 순서를 의도적으로 꼬아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도돌이표 그리는 영화란 말이지. 그리고 그 중에서 등장인물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실체 없는 이야기고 알맹이 없는 이야기고, 뭐 그 유준상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 늘어나봐야 사실은 영양가 없는 이야기였을 뿐이고, 그치. 다 그런 식이란 말이지. 그리고 도돌이표 그 자체를 보여주면서 무적행 같은, 그리고 림보 같은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천연여우도 딱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그 딱 림보 같은 상황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무한히 반복되는 걸 보여주는 거지. 노파가 영사기를 돌려가면서 그게 참 매력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영화의 본질이 아닌가. 이 영화라는 무한히 순환하고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는, 모두가 영화라는 매체에 도취되어서 쳇바퀴 돌듯이 이 폐쇄된 세계 속에서 돌아가는, 아무런 실체 없는 그거 자체를 굉장히 흥미롭게 애니메이션스러운 작법으로 말하는 작품이 아닌가. 다만 앞서 말했듯이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들, 몇 가지 처리되지 못한 디테일한 부분들, 몇 가지 미숙한 부분들 때문에 감흥이 깨지더라고. 별점은 3개 반 주고 싶고요. 한 가지 북촌방향과 연관지어서 얘기해볼 만한 게, 북촌방향의 마지막 씬을 보면 고현정이 뜬금없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북촌이라는 걸 알려주지. 그쵸. 그것도 카메라로 찍으면서 장난하는 거지 지금까지. 근데 웃기는 게 이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그린 다음에 프레임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치 사진을 여러 장 찍듯이 컷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촌방향에서 카메라로 찍을 때는 한순간이잖아. 그 한순간 찍을 때는 북촌방향에 있는 게 분명해지는 건데, 이 애니메이션으로 그림을 그릴 때 한 번 그리는 한 프레임, 한 컷은 정확한 실체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붙여지고 이어질 때는 그게 사진과 또 다른, 정지되어 있는 것과 또 다른 역동성을 갖는 의미가 있으니까 또 재밌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사실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고정된 건데 눈이 착각해서 그게 움직인다고 믿는 거잖아. 그쵸. 그런 것도 재밌는 부분이지. 북촌방향에서 보여주는 사진기는 그 한 프레임을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곳이 북촌이다 라고 하는 걸 한 프레임에 딱 담아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차이에서 볼 때 천연여우도 정지되어 있는 한 프레임을 표현하자면 또 다른 공간을 또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정지된 한 프레임 얘기하니까 아까 얘기한 거지만 치요코가 달릴 때 마치 병풍 넘어가듯이 배경이 제시되는 그런 컷이 있지? 그게 딱 애니메이션의 고유한 특성이 아닌가?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컷에 무한한 시간을 담아낼 수 있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남녀 한 쌍이 대화하는 장면이라고 가정할 때 말풍선 한 3-4개 넣을 수 있잖아. 만화 같은 경우에. 근데 그 말풍선들이 동일 시간에 일어나는, 발환이 하면 그렇지 않거든. 밥 먹었어? 아니? 라고 하는 순간에도 이미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것은 한 컷에 담겨있고 정지된 그림 안에 움직이는 5분, 10분의 시간이 담길 수도 있는 거지, 극단적으로는. 그걸 정말 잘 활용한 장면이 아닌가? 네. 여러 가지 갑자기 또 넓이가 확장돼서 머리가 아픈데, 하여튼 재미난 영화 천연여우를 다뤘습니다. 천연여우 여우비가 아니라 천연여우입니다. 네, 잠깐 제가 뭐 503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 하긴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 천년여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